이제 우리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조리의 개요 봤고요.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수분이죠. 그래서 물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물의 형태, 수분 활성도 여기서 나오고요. 분산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물 분자, 우리 물의 구조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영양사 시험에서 뭐 물 분자가 왜 저렇게 생겼나라고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그냥 간략하게 이 물이라고 하는 그 분자의 특성을 좀 알아야 뒤에 나오는 것들의 이해가 좀 용이할 듯해서 이 물 분자 구조와 특성에 대한 거를 조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은 산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게 물이죠. 그래서 H2O라고 작성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산소에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전자쌍을 네가 하나 내놓고 내가 하나 내놓을 테니까 중간에 놓자. 이게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산소가 전자 1개, 수소가 전자 1개 내놓고 이렇게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게 물 분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 분자는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4.5도로 꺾여 있죠. 이렇게 180도가 아니라 104.5도인 이유 자체가 그 전자쌍끼리 밀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는 지금 너 한 개, 나 한 개 공유 전자쌍이 있죠. 요 사이에는 수소가 한 개, 산소가 한 개 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요 위에 비공유 전자쌍 누구 거죠? 산소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쌍이 있습니다. 근데 비공유 전자쌍끼리는 미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죠. 그러니까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센 게 공유 전자와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세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그 다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확 밀어버리고 얘네들끼리 밀고 하다 보니까 밀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4.5도라는 각도를 유지했고요. 이 물 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자쌍이 여기 사이에 있어요. 산소가 하나 내놨고 수소가 하나 내놓은 전자쌍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산소라는 아이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얘가 전기 음성도가 커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수소에 비해서 전자쌍을 세게 잡아당겨요. 분명 가운데 있으니 가운데 놓고 사이좋게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욕심이 많아서 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입장에서 보면 이 전자쌍이 자기한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전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조금 시야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플러스 상태. 얘는 뒤쪽으로 확 잡아당겨서 전자 많아요. 부자 됐어요. 그래서 얘는 살짝 마이너스, 얘는 살짝 플러스. 이렇게 전자쌍이 가운데 없고 한쪽에 편제되어 있어서 이거를 극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극성 분자가 이런 물 분자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산소는 약하게 마이너스, 수소는 약하게 플러스라고 하는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극성이고요. 이런 성질로 인해서 다른 어떤 전해질이라거나 이런 아이들을 감싸고 물속에 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지가 혼자 전자쌍을 산소가 가져가는 바람에 살짝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어서, 그래서 다른 물 분자가 옆에 있다.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 멀리 있는 수소와 이 산소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희미하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죠. 이거를 수소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결합. 그래서 다른 물 분자가 저기 있는데 보니까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소랑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살짝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수소결합.
그러니까 물 분자 안에서 수소 결합이 무지하게 많이 생긴 거죠. 물 분자들 사이에 수소 결합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고 때문에 이거를 끊어서 얘를 뭐 고체에 있던 거를 액체, 액체에 있던 거를 기체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면 운동량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고체는 딱 경직되어 있는 상태, 액체는 수소 결합이 약간 끊어져서 좀 움직이는 상태, 기체는 완전히 수소 결합 다 끊어져서 굉장히 펄펄펄 날아다니는 게 기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상변화를 시키려면 이걸 다 끊어야 돼요. 수소 결합은 약한 결합이지만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저거 다 끊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이 비열이 높고요. 그래서 물이 끓는 점도 높고 녹는 점도 높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분자량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은 그런 아이가 물인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얘는 액체죠. 물은. 이런 암모니아 같은 건 상온에서 거의 기체예요. 이미 다 끊어져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 기화열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상태에 따른 물의 성질, 액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음, 고체의 형태예요. 얼음 고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딱 제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죠. 수소 결합 때문에 약간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수소 결합을 나름 하면서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 중간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물에 비해서 얼음일 경우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밀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 야쿠르트 같은 거 냉동실에 얼리면 야쿠르트 바깥으로 이렇게 새다오는 거 부피가 늘어나서. 대부분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요. 근데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유일한 아이가 이 물이죠.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간에 새가 뜨다 보니까 얘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 뜨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죠? 물고기가 이 밑에 있는데 밑에 얘가 밀도가 높아서 이 얼음이 죄다 밑에 있으면 밑에서부터 얼어 올라오면 물고기 다 죽겠죠. 그래서 얼음이 밀도가 조금 높고요.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녹여서 이 물분자들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면은 요 빈 공간에 물분자가 차 들어가는 거죠. 살짝 녹기 시작할 때 물분자들이 이렇게 공간을 조금 메워서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커요. 근데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분자들이 에너지를 되게 많이 갖게 돼요. 움직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도로 밀도가 낮아져요. 여기저기 막 움직여서 흩어지니까. 그래서 4도씨일 때가 밀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밀도가 떨어져요. 이게 4도씨인 거죠. 밀도. 그래서 얼음이 4도씨 물보다 밀도가 낮아요. 자, 그리고 고체 얼음일 때 부피 증가한다, 밀도가 낮아진다. 지금 말씀드린 거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생기고 중간중간 빈 틈이 생겨서 공간이 이렇게 생겨서 밀도가 낮아지고, 기체는 액체인 물 1g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화할 때 약 540칼로리의 기화열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물의 특징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물의 형태, 수분 활성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수분에서 작년에 수분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오기는 했지만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추고 들어가야죠. 자, 물의 형태 자유수가 있고 결합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수, 다른 말로 유리수라고도 하고, 결합수, 다른 말로 수화수라고도 해요. 자유수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물이 자유수인 거죠. 0도씨 되면은 얼어요. 100도씨 되면은 끓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물, 그 아이. 비중은 4도씨에서 가장 커요. 아까 봤죠? 4도씨일 때 물 분자가 약간 헐렁헐렁해지면서 얼음 사이 공간에 좀 물이 끼어 들어가면서 4도씨면 밀도가 좀 커진다. 그리고 용질,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는 물이 자유수. 그러니까 누군가를 녹일 수 있는 아이. 누군가와 전기 음성도로 인해서 생긴, 극성이 생긴 그런 약간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요 상태로 전해질이나 뭐 수용성 단백질이나 뭐 염류나 당류나 이런 거 둘러싸서 녹일 수 있어요. 건조에 의해서 잘 제거돼요. 그리고 미생물 번식에 이용되는 물 자유수예요. 이거 중요하죠.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 자유수예요. 미생물도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물은 자유수인 거죠.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물도 자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물, 그 물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수는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커요. 결합수라는 얘기는 지금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어디 결합이 되어 있을까요? 식품 안에 있는 탄수화물, 식품 안에 있는 단백질 이런 거랑 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 그게 결합수예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되어 있는 애도 있고, 뭐 이온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아이가 결합수예요. 때문에 식품 성분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운동성으로 보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죠. 자유수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자유수다 보니까 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결합수들은 딱 결합이 돼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고요. 100도씨가 넘어가도 끓지 않고요. 용매 아니고요. 미생물이 이용 못하고요. 반대죠. 그리고 식품 내 여러 성분들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쥐어짜도 안 나오는 게 결합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물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아이가 결합수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 요게 이제 여기가 식품 성분이라고 칠게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저게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 당질일 수도 있고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과 지금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는 것, 이게 결합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요 성분이랑 결합되어 있어서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 물과 물끼리의 결합, 물과 물끼리 수소 결합을 했다거나 해서 한층 더 결합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결합수라고 보고요. 그 겉에서 아무것도 결합 안 되어 있는 프리 상태로 돌아다니는 애를 이제 자유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 자유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가서 이제 언급이 돼요. 식품 성분이랑 1차적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결합이 되어 있는 아이를 이제 단분자층 에 있는 아이, 물, 단분자층을 형성한 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단분자층을 둘러싸고 있는 물과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물을 다분자층 물, 이것도 결합을 하고 있으니 결합수로 치죠. 그리고 그 이상의 물은 아무것도 결합이 안 되어 있죠. 이거는 자유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합수하고 자유수를 나눠서 봤고요. 구분하는 거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물이면 자유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물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그 아이, 걔는 결합수인 거죠. 그래서 얼지도 않고 끓지도 않고 쥐어짜도 안 나오고 미생물이 이용도 못하고 용매도 아니고 그러면서 밀도는 되게 높고 그게 결합수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정의를 보시면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자,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 우리가 지금 식품이 갖고 있는 물을 좀 평가를 해야겠어요. 이 식품이 물을 얼마나 갖고 있나.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물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하면 미생물 증식, 다시 말해 변질이나 변폐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식품에 들어있는 물인 거죠. 때문에 식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이야기할 때 이 식품에는 물이 50%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라서 주위에 수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얘 50% 아니죠. 그 이상이죠.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한데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분이 뭐 80%였다 하더라도 건조한 데다 놔두면 얘 80% 아니에요. 더 떨어지죠. 70, 60 이렇게. 그러니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식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물은 아닌 거죠. 미생물이 증식하는데 이용하는 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가공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유 자체가 오래 보관하기 위한 것도 있고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요인도 있으나 가장 큰 게 미생물이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용하는 물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이 퍼센트 말고 다른 개념으로 좀 써보자. 그러니까 식품이 가지고 있는 물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유수만 자유로운 물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해서 나온 개념이 수분 활성도인 거죠. 그래서 아예 상대 습도, 주변의 습도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어떤 동적인 상태의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품이 가지고 있는 물 자체가 원래 동적인 상태였는데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변화하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얘가 안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 개념까지 넣어서 변하지 않는 수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저 미생물이 이용하는 물, 그것만 우리가 추려서 나타내보자 하고 나온 게 수분 활성도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그리고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표현한 거예요. 보통 A에 대한 B, 대한자 빠졌다 여기, 그쵸? A에 대한 B 그러면 요 B가 분모예요. 아시죠? 그리고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분의 식품의 수증기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수분 활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압 측정할 때 이런 거 써요. 수증기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식품이 있어요. 자, 여기 식품이 있고 여기는 순수한 물이에요. 이제 이렇게 덮어놓죠. 덮어놓으면 상대 습도를 감안해서 이 주변과 이 물의 평형이 어느 정도 이 물이 수증기로 올려보낼 수 있는 I가 어느 정도 평형이 될 때까지 계속 증발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증발을 해서 여기 수증기가 차죠. 수증기가 차면 이 수증기들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수증기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 놓고 이렇게 가둬놓고 증발하려면 증발해라 하고 놔두면은 수증기가 여기 가득 차죠.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가득 차면은 얘가 압력이 생겨요. 수증기에 의한 압력. 그 압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은을 이렇게 밀죠. 그래서 원래 이만큼 있던 애가 밀려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만큼 밀린 것만큼을 우리가 수증기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증기 때문에 생긴 압력, 그게 수증기압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물을 저렇게 덮어놓고 포화 상태까지 되게 그냥 내버려 둔 다음에 수증기압을 측정을 하면 그냥 올라가고 싶은 애들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기에 수증기가 찰 때까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수증기가 올라가서 맥시멈의 어떤 수증기압을 나타내겠죠. 반면에 식품의 경우에는 이 식품 자체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탕물이다. 그럼 설탕이 여기 있겠죠. 그럼 그 설탕과 결합된 어떤 것이 있다? 결합수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100% 자유수인 이 아이와 비교했을 때 성분에 결합된 결합수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쟤보다 적죠. 그러니까 설탕이 잡고 있어서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포화 상태가 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증기압이 순수한 물보다 작아져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녹아져 있는 용질이 얼만큼 녹아져 있는지에 따라서 얘가 증발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수가 적어지고 결합수가 많아지면 증발이 되고 싶으나 이 용질에 잡혀서 증발이 못 되는, 수증기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수증기 압도 결과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서의 수증기 압,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 요게 기준인 거예요. 요게 기준. 수증기 압분의 식품의 상대적인 수증기 압, 같은 온도, 같은 조건에서 수증기 압 하면 얘 이상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가 없다 보니 항상 얘는 1보다 작아져요. 뭐 때문에? 결합수 때문에. 용질에 잡혀있는 결합수 때문에 수증기가 그만큼 덜 생겨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라는 거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분의 식품의 수증기 압으로 표현하고요. 항상 1보다 작고요.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를 1 기준 삼아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N1, 요거는 물의 몰수죠. 물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분의 물의 몰수. 그러니까 용질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이 수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물이 54%가 있고 소금이 46% 있다. 수분 활성도 얼마게? 이런 문제죠. 몰수 계산하시는 건 아시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양이에요. 분자량분에 지금 얼만큼 있는지. 그게 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분자량이 18이죠. 물 얼만큼 있대요? 54% 있대요. 그냥 54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식품 100g 기준하면 54g이 지금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54 그냥 쓰시면 되고, 소금 58.5예요. 분자량이 58.5. 그 다음에 지금 얼만큼 있나 하면 46% 있어요. 그리고 물의 몰수예요. 18분의 54.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해서 요거 따로 계산한 걸로 나누셔야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포도당 10%, 비타민C 3%, 비타민 A 1%, 나머지 수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하세요 라고. 지금 10%가 포도당이고 비타민C가 3%고 비타민 A가 1%예요. 그러면 물이 얼마게요? 100에서 빼면 되죠? 100에서 14 빼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86%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포도당 10, 비타민C 3, 비타민 A 1 해서 물이 지금 86%인 거죠. 수분 활성도 계산하세요. 물이 얼마? 18분의 86 있어요. 포도당 얼마? 180분의 분자량 180분의 10% 들어있죠. 그리고 비타민C 얼마? 분자량 176분의 3. 맞죠? 비타민 A 계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물에 녹는 용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쟤는 수분 활성도에 뭐 결합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애도 아니고요. 물에 녹는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지용성이에요.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용성 있는 나오면 요거 계산해서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 물 중에서 자유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거, 자유로운 물이 얼만큼인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물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애들은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용성 있는 애는 빼고 계산하시면 돼요. 분의 그냥 물 18분의 86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애매하나 분자량이 뭐 몇백만 어마무지하게 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계산해봤자 별로 뭐 몇백만 분의 1 뭐 이런 거 별로 수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계산이 되겠죠. 자,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0보다 크고요. 1보다 항상 작아요. 순수한 물을 따라갈 만큼의 수증기를 만들 수 있는 식품은 없기 때문에 육류나 채소나 생선 같은 것이 수분 활성도가 높아요. 0.98에서 0.99 정도 나오고요. 곡류가 0.6에서 0.64, 건조해, 굉장히 건조한 상태죠. 그리고 중간 수분 식품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지금 수분 활성도가 0.65, 곡류보다는 많고요. 그 다음에 육류나 채소나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적은 애. 요게 중간 수분 식품이에요. 잼, 젤리, 건조 과일, 양갱, 절인 생선 이런 거죠.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중간수분식품은 용질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요. 젤리 같은 거 보면 설탕 되게 많이 들어있죠. 용질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결합수가 많아요. 저 아이들은 보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결합수가 많고 자유수가 적은 거죠. 물이 아예 없진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질감 자체가 딱딱하다거나 거칠되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으면서 용질이 많고 그 아이와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가 많아서 지금 수분 활성도가 낮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적다는 얘기죠. 저장성 어때요? 좋아요. 그게 중간 수분 식품이에요. 그래서 질감이 양호하면서 그리고 저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식품이 중간 수분 식품이죠. 그래서 중간 수분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식품에다가 여러 가지 용질을 첨가하기도 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저장성을 늘리는 방법. 자, 수분 활성도 요거 중간 수분 식품에 이제 뭐가 있나 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수분 활성도의 특징,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보다 수분 활성도가 좀 높게 측정이 되고요. 대부분 세균의 증식, 세균 증식이 세균이 못 갔으면 제가 쓰다가 약간 문구가 좀 엉긴 것 같은데 세균이 필요로 하는 수분 활성도 최저치가 0.91 정도예요. 0.91. 그리고 효모는 0.88 이상 있어야 살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는 0.80 이상 있어야 살고요. 세균이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죠. 세균은 0.91 이상 있어야만 사는 아이가 세균이에요. 그리고 내건성 곰팡이, 건조함에 어떤 내성이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애들은 0.65까지도 살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 높은 삼투압에 내성이 있는 효모들, 이런 애들은 0.60 이상이어도 살죠. 그래서 성장 증식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 하면 세균은 0.91 이상이어야 산다 그랬어요. 되게 높아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효모가 0.88, 곰팡이가 0.80. 그 다음이 내건성, 뭐래요? 곰팡이. 그 다음이 내삼투압성, 효모. 요런 순서로 지금 수분 활성도를 요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질산화 반응은 요 두 가지 반응이 뒤에 가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별해요. 지질산화 반응이랑 비효소적 갈변 반응.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대부분 화학 반응들이 잘 일어나요. 수분이 많을수록. 그런데 지질산화 반응은 0.3, 0.4 부근에서 제일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면 쭉 증가하다가 0.67에서 최대값 찍고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래프가 뒤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저 두 가지가 좀 특별한 화학 반응이라서 수분 양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림 보면 대체적으로 수분이 많으면 쭉쭉 올라가요. 근데 제 둘이서 조금 그래프가 특이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려면 저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효소 반응도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효소 반응도 잘 일어나고요. 수분 활성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습도래요. 왜일까요? 상대 습도가 뭐죠?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라는 거는 포화, 수증기압.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찼을 때의 수증기압. 그러니까 수증기가 꽉 찼을 때의 압력 분의 지금 현재 수증기압이 얼마냐? 요게 상대 습도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압이 꽉 찼을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수증기압이 얼마인가요가 상대 습도예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 개념이 어때요? 개념이 같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의 수증기압.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꽉 찼을 때 포화 수증기압분의
지금 현재 지금 상태의 수증기 압을 나타낸 거라 요게 결과적으로는 수분 활성도랑 개념이 같아서 수분 활성도에다 곱하기 100을 한 것은 상대 습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수를 낮추고 결합수를 늘려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건조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냉동을 시켜서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면 미생물이 이용 못하겠죠. 그래서 냉동도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설탕이나 소금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보통 식품 저장 방법 중에서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산장법 들어보셨죠? 식초에다가 절이는 거, 산저장법. 식초에다 절이는 거랑 수분 활성도랑 직접 관련 없죠. 이거는 식초가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죽여버리는 성장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예요. 이거는 수분 활성도랑 직접 연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온 흡습 곡선 및 탈습 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상대 습도 혹은 수분 활성도 같은 개념이라서 같이 써버린 거죠.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그게 등온 흡습 곡선이에요. 역 S자다라고 얘기했고요. 나와 있고요. 이력 현상이라는 거 있어요.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을 좀 볼게요. 등온 흡습 탈습 곡선 보시면, 자, 수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요거를 보통 상대 습도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수분 활성도랑 상대 습도랑. 그래서 상대 습도랑 수분 활성도랑 같은 개념이라서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늘려가면서 수분 함량을 막 측정을 해요. 늘리면서 측정한 게 흡습 곡선. 습도를 줄여가면서 측정한 게 탈습 곡선이에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력 현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을 쭉쭉쭉 주변의 습도를 높여가면서 이 식품이 가지게 되는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거랑 주변의 그 습도를 낮춰가면서 이 식품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거랑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서 측정한 흡습 곡선과 낮추면서 측정한 탈습 곡선은 일치하지 않아서 이력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수분 활성도가 일정할 때 어떤 게 위에 있나 하면 탈습 곡선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일정할 때, 상대 습도가 일정할 때 수분의 함량은 탈습할 때 더 높게 나타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탈습일 경우에 더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수분 활성도랑 연관지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그림 보기 전에 우리 그 프린트에 있는 영역별 특성이라는 걸 좀 살펴볼게요. 수분 활성도 0.25 이하를 1영역, 여기를 1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을 2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3영역이라고 하죠. 3영역. A영역, 뭐 B영역, C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1영역은 보시면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다가 서서히 단분자층을 형성해 가는 영역. 단분자층 그러면 식품을 한꺼풀 수분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걸 단분자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분자층을 서서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1영역이에요. 이 1영역에서는 물 분자가 단분자층을 형성해 가면서 수분 함량 5 내지 10% 굉장히 낮은 그런 단계이면서 식품 중에 있는 수분이나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이온 결합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가 요 1단계, 1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식품이 예를 들어 보셨던 것처럼 플러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 작용기가 있는 식품이에요. 그러면 그 물 중에서 마이너스인 산소가 이렇게 머리되고 이쪽에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마이너스와 플러스지만 그냥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영역이 1영역. 그래서 요거 그냥 결합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영역은 B영역이라고 해서 다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 식품에 있고 물 분자가 있으면 그 물 분자 위에 또 물이 쌓여가는 이런 다분자층이 지금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혹은 물과 용질 사이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분자들이 모여있는 영역이 중간 영역, 다분자층이라고 표현하고요. 준결합수라고 얘기하고요. 준결합수. 거기 보시는 것처럼 건조식품의 안정성이 제일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수분활성도 0.25에서 0.80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3영역, C영역은 모세관 응축 영역이에요. 모세관 응축 영역.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들은 모세관에 물이 이렇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물이 고이는, 그러니까 이 모세관 응축 영역에 있는 물들은 자유롭게 서리는 물. 그러니까 다공질 구조, 식품이 있으면 식품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 그럼 그 구멍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렇게 서리는 물이에요. 다시 말해 자유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 성분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는 영역이고요. 품질 변화에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그런 영역의 물이 3영역의 물이죠. 미생물 증식도 여기서 일어나요. 0.8, 이거 곰팡이죠. 0.88 효모죠. 0.9 넘어가서 세균이 이렇게 증식하는 그 영역이 3영역에 해당이 돼요. 0.80 이상이다.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문제에도 나오지만 0.2에서 0.8 사이다.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으니 그 숫자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1영역, 2영역, 3영역 했어요. 요건 단분자층 형성하는 영역, 결합수. 요거는 다분자층 영역, 준결합수. 요거는 결합 안 하고 있는 자유수를 가지고 있는 모세관 응축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자, 수분 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증가합니다. 효소 활성도 그렇고, 우리 책에 있는 그림 보시면 뭐 가수분해 반응도 그렇고, 수분 활성도에 따라 증가하는데 지금 증가하지 않고 희한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아이가 두 아이예요. 유지산화랑 비효소적 갈변이랑. 이 두 아이가 화학 반응 자체가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듯 감소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나타나죠. 자, 유지산화부터 볼게요. 유지산화. 유지산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0.4, 3, 0.4에서 반응이 최저예요. 가장 안 일어나요. 이 부분이 단분자층 영역이고요. 우리 보통 단분자층 하면 식품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략적으로 0.25에서 0.40 정도를 단분자층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0.20으로 나오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한 여기쯤이 단분자층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기서부터 요 경계의 부분이 여기가 단분자층인 거죠. 그러니까 단분자층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지산화는 가장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하일 경우에,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물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식품이 수분에 둘러싸이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랑 만나요? 산소랑 만나요. 그리고 햇빛이랑도 만나요. 빛은 산화를 촉매하는 인자예요. 산화를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빛이에요.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산소, 빛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반응이 촉진돼요. 그리고 단분자층 이상에서는 다시 늘어나요. 여기 지나면 다시 반응이 증가하죠. 그 이상에서는 어떤 일이 그리고 그리고 단분자층에서 가장 안 일어나는 이유, 그래서 최저가 되는 이유는 산소, 나 위에 있는 것처럼 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을 촉매하는 요인 중에 미량의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마찬가지로 산화 반응을 막 일어나게 하는 아이인데 금속이 수화돼요. 물에 둘러싸여요. 그래서 산화 반응을 촉진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과산화물, 하이드로퍼록사이드라고 해서 과산화물이 생기는데 이 과산화물, 산화 과정에서 생기는 과산화물과 수분이 결합해요. 그래서 분해를 억제하는 거죠. 과산화물이 많이 생겨서 과산화물이 분해를 하게 되면 이 분해된 과산화물도 유리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애들 산화시키는 걸 막 촉진하는데 이 과산화물이 수분과 결합이 돼서 분해가 억제되기 때문에 단분자층에서 일단 가장 최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금속 등이 물을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동. 확산이라고 할게요. 확산. 물 타고 얘가 확산이 돼서 오는 거예요. 유지산화를 촉매시키는 이 아이가 그만큼 물이 많으면 확산이 돼요. 여기저기 멀리 퍼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유지 성분과 만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지산화를 촉매하는, 촉진시키는 그런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팽윤이에요. 식품이 건조했을 때 요만하던 게 물을 먹어서 이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어져요. 표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그만큼 수분 흡수가 산소랑 만날 일이 많아져서 산화가 잘 일어나는 거죠. 자, 유지산화에 대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 같은 경우에 지금 물이 많으면 쭉 증가해요. 물이 많아서 증가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물이 만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0.6, 0.7에서 그 최대치를 보여요. 그래서 수분이 반응물을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점점 증가하는데 그러다가 반응 속도가 나중에 0.6 내지 0.7에서 최대가 된 후에 다시 감소하는 이유는 희석. 물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죠. 비효소적 갈변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응물들이 만나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희석이 돼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0.6, 0.7이 지나면서 다시 꺾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효소적, 비효소적 갈변 같은 경우엔 물이 너무 없으면 못 만나다가 물이 있으면 만나져요. 그래서 반응이 막 증가해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반응물끼리 만날려니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리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특이적인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영역의 특징, 결합수 0.25 이하, 그리고 이온결합 기억하시고 2영역 다분자층, 그리고 준결합수면서 수소결합에 의해서 분자들이 회합을 하고 있고 건조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큰 영역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지의 산화가 가장 안 일어나는 영역이 2영역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영역과 2영역 약간 경계인데 2영역 초반이기 때문에 건조식품의 안정성이 큰 영역 찾아라. 그러면 2영역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3영역은 지금 모세관 은축 영역, 자유수 있는 영역, 결합 안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제 수분을 조금 줄이는 게 관건이고 미생물 증식이 여기서 활발히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 상태 볼게요. 분산 상태. 분산질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분산 상태죠. 그래서 진용액, 지금 보시는 거. 진용액, 콜로이드, 그 다음에 현타액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용질이 녹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녹아 있는지를 구별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녹아져 있는 아이의 크기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용액 그러면 굉장히 지금 작은 아이가 녹아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바닷물 같은 거 굉장히 용질이 작은 아이가 녹아져 있는 게 진용액. 그 다음에 용질 크기가 조금 커졌어요.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얘기하죠. 용질이 되게 커요. 흙탕물 같은 거. 이렇게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구별해서 볼게요. 진용액 분산질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 기준이 1나노미터예요. 1나노미터 미만인 것이 진용액. 소금, 설탕,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녹아져 있는 게 진용액.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에요. 작은 아이들이 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 진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그러면 콜로이드가 지금 가장 우리가 앞으로 많이 언급될 아이가죠. 콜로이드예요. 그래서 콜로이드 하면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뭐 어떤 책 보면 1마이크로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1나노미터까지로 쳐요. 그래서 10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크기 사이즈를 우리가 콜로이드 용액, 교질 용액이라고 해요. 1나노미터 미만은 뭐라고요? 요거는 진용액. 아주 작은 애가 물에 굉장히 잘 퍼져 있는 상태, 굉장히 안정한 거죠. 그리고 약간 큰 거, 1나노에서 100나노미터까지를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백질 용액이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대자가 자꾸 지워집니다. 대표적. 그래서 단백질 용액 같은 것이 보통 우리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크기가 어중간하다 보니까 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 해요. 이게 뭐예요? 용매, 물이랑 충돌해요. 진용액처럼 조그만 애가 아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분자도 막 운동하죠. 물 분자가 액체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 분자도 막 활발히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그 움직이는 애랑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얘도 충돌하면서 튕겨 나가면서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게 브라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콜로이드 용액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책에는 안 써놨습니다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하를 띈다. 전하를 나타냄. 전하를 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얘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다 보니까 아까 콜로이드 쌀뜨물처럼 콜로이드 입자 사이즈의 아이들이 녹아있는 용액에서는 흡착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언뜻 했어요. 그래서 이 크기가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주변에 특정한 어떤 전하를 띠는 아이들을 흡착해서 지가 전하를 띠기도 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받을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아이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아이들, 미생물 같은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전하를 띠기도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하를 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콜로이드죠.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된 계기 자체는 입자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입자 크기.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진용액처럼 작지 않고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아까 봤던 것 중에 흡착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흡착. 이걸 2번으로 해야겠네요. 흡착.
입자 크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에요. 흡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하를 띈다라는 특징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 마이너스만 막 밀겠죠. 그래서 분산이 될 수 있는 특징도 있고요. 전하를 띄기 때문에 전기 영동 걸어두면은 전기장 안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띄는 애는 전기장 안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띄는 애는 플러스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전하를 띄기 때문에 엉김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띄고 있는 콜로이드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 마이너스를 넣어주게 되면 중화가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엉겨서 가라앉겠죠. 그게 엉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염석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콜로이드용 염석. 플러스를 막 띄고 있어. 플러스를 막 띄고 있는 콜로이드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나마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플러스끼리 미니까. 근데 전해질을 왕창 넣어줬어요. 전해질이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 전해질을 수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전해질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애 넣어줘요. 이런 애를 넣어주면 물 분자가 얘를 둘러싸죠. 플러스니까 산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렇게. 그러느라 이 사이사이에 있는 물들이 다 일리 가버려요. 결과적으로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침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염석이에요. 두부 만드는 원리, 그런 것들이 이런 염석인 거죠. 그래서 콜로이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크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하고요. 입자가 커서 흡착이라고 하는 성질도 띄고요. 그리고 전하를 띄기 때문에 전기장 안에서 이동도 되고 엉기거나 염석과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브라운 우리 교질용액의 특징을 봤어요. 그리고 교질용액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젤이나 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졸 그러면 분산매인 액체에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된 교질용액, 그거를 졸이라고 하죠.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교질용액. 그래서 이거는 졸은 그러니까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그러니까 분산매 물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이 있고 콜로이드 입자들이 지들끼리 밀던 뭘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졸.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굳어요. 그러니까 분산질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망상구조를 이룬 다음에 망상구조 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젤인 거죠. 젤. 그래서 졸과 젤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콜로이드들의 특징이고 콜로이드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젤 하면 졸 상태가 굳어진 거. 분산질이 연결돼서 망상구조 이루고 분산매가 그 망상구조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젤이라고 하는 상태죠. 가역적 젤이 있고 비가역적 젤이 있어요. 다시 열을 가하면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한번 이렇게 되면은 열을 가해도 이렇게 안 되는 애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콜라겐, 단백질이 있는 그 고기를 막 끓이면 콜라겐이 젤라틴화되죠. 그래서 젤라틴이 막 이렇게 물 속에 녹아 있다가 온도가 낮으면 젤라틴끼리 연결이 되고 그 안에 물이 갇히는 이런 젤 상태가 돼요. 열을 다시 가하면 어떨까요? 우리 곰국 끓여서 밖에 내놓으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열을 가하면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런 것이 가역적 젤. 그리고 열을 다시 가한다 해도 다시 풀어지지 않는 묵 같은 거, 그리고 도토리묵 이런 것들은 비가역적 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이렇게 물속에 잘 퍼져 있는 액체 상태가 졸이고 얘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분산질, 콜로이드 입자들끼리 막 연결이 되고 물이 갇히는 젤이 되는 것이 이렇게 굳어진 것이 젤 상태고 이액 현상 방치하면 물 나와요. 방치하면 이렇게 젤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치하면 나중에 여기 물이 이렇게 흥건히 골리죠. 그게 이액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콜로이드 입자의 또 하나가 유화액이에요. 여기 있군요. 유화액. 우리 책에 보시면 유화액 있어요. 그래서 에멀전이라고 하는 유화액, 한 액체에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 분산계, 그것이 유화액이죠. 그래서 수중 유적형이 있고 유중 수적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랑 물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는데 그 섞이지 않는 아이들을
어떤 유화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매체가 중간 매체가 섞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유화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화액도 콜로이드 분산계 중에 하나로 보죠. 그래서 수중 유적형, 유중 수적형, 수중 물 속에 유적 기름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니면 유중 수적형 하면은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거,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유화액이 뒤에가 있네요. 그래서 한 액체에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 분산계. 그래서 유중수적형, 수중유적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또 이제 많이 만날 계기 아이들이고, 뭐 유중수적형 하면 기름 속에 물이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기름인 아이들. 버터나 마가린 같은 게 유중수적형이고요. 수중유적형은 물 속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물의 느낌이 나는 것이 수중유적형. 그래서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 수중유적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현탁액이에요. 현탁액은 100나노가 넘어가는 게 현탁액이죠. 무거워요. 중력에 의해 가라앉아요. 그래서 얘는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계속 저어줘야 되는 게 현탁액이에요. 우리 녹말을 물에다가 전분을 풀어요. 그러면 풀어서 조금 놔두면 전분이 이렇게 가라앉죠. 그런 게 현탁액이에요. 100나노 이상의 크기가 큰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아 버리는, 계속 녹이고 싶으면 저어줘야 되는. 그래서 냉수에 찬물에 전분을 풀어둔 상태에 물속에 흙탕물이 퍼져 있는 상태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현탁액이라고 하는 형태죠. 자, 그래서 그 분산질의 크기 가지고 구별했습니다. 분산질 1나노미터 이하인 것이 진용액이고요. 1에서 1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것이 콜로이드 교질용액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100나노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현탁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콜로이드라고 하는 아이들이 약간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커서 흡착의 기능도 있고 브라운 운동도 하고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떤 전기 이동이나 옮김, 염석과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는데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멈췄다가 풀으시고요. 자, 물은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높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갖는다. 맞죠? 그래서 물분자 사이에 수없이 많은 수소 결합. 굉장히 약한 결합이긴 한데 이게 많다 보면 아까 티끌모아 태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다 끊어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미생물 번식에 이용되는 수분은 어떤 물? 자유수죠. 자유수가 미생물 이용에 사용이 되고요.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력 현상 있었죠?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액체가 고체되면, 물에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증가했어요. 요구르트 뚜껑 위로, 바깥으로 이렇게 얼음 삐져나와요. 수분활성은 식품에 들어있는 물의 자유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유수만을 우리가 캐치해서 얘기할 때 보통 수분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질의 산화 반응은 수분활성이 낮을수록 일어나지 않는다. 수분활성도가 너무 낮으면 단분자층 이하로 낮아버리면 굉장히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0.3, 0.4 거기서 가장 안 일어났었죠. 이 영역대 초반. 그리고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의 영역 3은 모세관 응축 영역으로 자유수 형태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3영역, C영역, 모세관에 물이 서리는 거, 굉장히 프리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물들 자유수였어요. 자, 등온 흡습 곡선에서 건조식품의 안정성이 가장 큰 영역은 몇 영역? E 영역, B 영역이라고 하죠. 1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 1에서 100나노미터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콜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큰데도 현타객처럼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퍼져 있고 자기들끼리 전하를 띄고 있어서 미느라 그렇게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콜로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예상 문제 보시면 1번 자유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유수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큰 거는 결합수가 더 컸어요. 움직임이 없어서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는다.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는 거 결합수고요. 용매로 작용하는 거 자유수였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수소결합과 수소결합을 한다. 수소결합하고 있는 거 결합수죠. 그죠? 압착해도 제거 안 되는 거 결합수고요. 2번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보다 항상 작았어요. 순수한 물분의 식품의 수증기압이라서 항상 1보다 작게 이렇게 측정이 되죠.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수분 함량과 같은 개념 아니고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의 수분 활성도는 보통 0.98에서 99로 높아요. 곡류나 두류가 0.6 내지 0.64 정도로 낮은 편이죠.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과 같다. 단순히 식품의 수증기 압이 아니라 순수한 물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수증기 압을 의미하죠. 5번에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식품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과 종류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수분 활성도 계산할 때처럼 물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분의 물의 몰수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 활성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종류, 양에 따라 달라지고요. 3번 등원 흡습 탈습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세요. 등원 흡습 탈습 곡선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력 현상. 그리고 건조식품의 안정성이 제일 큰 거 몇 영역? 2영역이라고 했고요. 수분 활성도 0.2호 이하는 1영역으로 유지산화가 억제된다. 유지산화가 오히려 잘 일어났죠. 수분이 싸고 있지 않으니까 햇빛이랑 산소랑 직방으로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일어났고요. 같은 수분 활성에서 수분 함량은 탈습시보다 흡습시에 더 높다. 탈습시가 더 그래프가 위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탈습이 더 높아요. 5번에 비효소적 갈변은 수분 활성도 0.6, 0.7에서 가장 활발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희석이 돼서 둘이 못 만나고요. 반응물들이 못 만나고요. 그래서 5번이죠. 4번 문제 볼게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와 여러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수분의 반응은 수분 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수분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났어요. 영향받죠. 효소적 갈변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효소적 갈변 반응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많을수록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증가했었고요. 유지의 산화 반응은 단분자층의 수분 함량 이하에서 억제된다. 단분자층 이하에서 잘 일어났어요. 촉진됐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활발히 일어난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일어나다가 0.6, 0.7에서 정점 찍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활발한 거 아니죠. 수분이 너무 없으면 용질들이, 반응물들이 또 못 만나요. 너무 많으면 희석이 돼서 못 만나고, 없으면 얘네들을 운반해주는 물이 없다 보니까 못 만나고. 그래서 0.6, 0.7일 때가 가장 잘 만나요. 그래서 가장 잘 일어나죠. 유지의 산화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매우 낮으면 오히려 잘 일어났어요. 단분자층 이하에서 잘 일어났죠. 5번이에요. 5번 문제에 54% 수분과 21% 설탕을 함유한 수분의 수분 활성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수분 활성도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 14점. 그 다음에 설탕의 분자량 342분의 수분 함량 그리고 18분의 5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답이 4번 0.98 계산이 되실 겁니다. 성장 증식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 제일 높은 거 세균, 그 다음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내건성 곰팡이,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내삼투압성 효모죠. 수분활성도가 가장 낮은 식품 찾으래요. 수분활성도가 제일 낮은 거, 뭔가가 많이 녹아져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용질이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잼과 같은 중간 수분 활성 식품, 이게 이제 가장 낮죠. 여기서는 보기 중에서는. 그래서 잼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자유수의 양이 적어져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죠. 8번 문제 아까 봤고요. 9번 1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세관 응축 영역 3영역이죠. 수소 결합에 의해서 분자들이 회합한 것 2영역이죠. 그리고 1영역은 이온 결합이라고 해야 맞고요. 품질 변화에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3영역, 자유수 영역이고요. 4번 식품 중에 물 분자가 다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 2영역이죠. 여기서 맞는 1영역에 해당되는 건 5번이에요. 수분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다. 5번이 맞죠. 10번 0.25, 0.80 2영역이에요. 2영역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죠. 결합수가 아니라 준결합수였고요. 수소결합이었어요. 1영역이 결합수 이온결합, 2영역이 준결합수 수소결합, 3영역이 자유수. 여기서 1번이죠. 11번 교질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분산질 크기가 1에서 100 나노미터인 게 교질 용액이고요. 분산 상태 중에 가장 안정한 거는 되게 쬐끄만 것, 진용액 상태인 것이 가장 안정해요. 이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 교질 용액의 성질,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 같은 말이죠. 3번이 맞고요. 분산질이 중력에 의해 가라앉는 거 현타객이고요. 냉수에 전분 풀어놓은 거, 이거 현타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내용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탄수화물 보도록 할게요.